저는 올해 70입니다. 사람들 눈엔 건강하게 나이 들었다고 보실지 모르겠어요. 주름도 깊지 않고 허리도 아직 펴져 있고 집안일도 혼자서 잘 해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오직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직장도 없이 오로지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제 이름보단 누구 엄마로 불리던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며느리와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그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조금 짜요. 이불에서 냄새가 나요. TV 소리가 너무 커요. 애가 자꾸 깨요.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줄이고 공간도 점점 제 방 한구석으로 몰려갔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대출 담보로 써야 하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어렵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저희가 살 집이니까 아들 앞으로 명의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참 쓰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 명의를 넘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말이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좀 편히 지내실 다른 곳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제 모든 것이었는데요.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70이 넘은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괜찮은 데 많대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온다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담담하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을까? 내 아들이 왜 저 말을 막지 않았을까? 짐을 쌌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남편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첫 여름, 남편과 단둘이 속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지금의 제 눈물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한 장과 옷 몇 벌만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언제 나가실 수 있을까요? 이 방을 서재로 바꾸려고 해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 곧 나갈게.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고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제 내 편이 아니란 걸 깨닫는 그 순간이 말이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문 꼭 닫고 나가세요. 였습니다. 그날 저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시골 마을이요. 지금은 친구도 친척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끌리는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흐릿한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니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논밭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생기가 덜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남편 친구분 한 분이 아직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자네 여기 웬일인가? 서울에 잘 살고 있다더니.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는지 그분은 모르셨겠죠? 그분 댁에서 며칠 신세를 지며 작은 빈집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마을 외곽 쪽에 허름한 한옥이 하나 있었고 집주인은 그곳을 싸게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초연금과 몇 푼 남은 적금으로 겨우 계약을 마쳤습니다. 낡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벽에 기대어 앉아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슬프고 아픈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꺼이꺼이. 그렇게 울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새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침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낮에는 마을길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비록 배달도 안 되고 버스도 하루에 몇 대뿐이지만 도시에서 잃었던 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도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이름 석자도 부르지 않고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전입신고 아직 안 하셨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아이에겐 저는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었나 봅니다. 엄마가 아닌 행정상 책임자 같은 존재였던 거죠. 며느리도 잠시 통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전기세랑 수도요금 아직 정산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 건 나가시기 전에 정리하셨어야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안 아끼고 줬는데 남은 건 고지서 한 장이더군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이젠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 밤 마을 이장님이 동네 잔치에 한번 나오라며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도 보고 말도 좀 섞으라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들 앞에서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마음 한편이 너무도 휑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도 다시 한번 눈물을 베개에 묻은 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5번째 밤이 지나고 서서히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주신 된장으로 국을 끓이고 마당 한켠에 상추 몇 포기 심어두며 작은 일상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질녘 산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전기세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하루는 읍내 약국에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서울서 오신 그분 아니세요? 며느리한테 집 물려주셨다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도 소문은 참 빠르더군요. 전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상하셨겠어요. 그런 일 요즘엔 흔하다지만 참 말이 쉽지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 말 한마디에 버텨지는 존재라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손길을 만났습니다. 그 손이 내 마음을 안아주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그래도 나답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조금씩 예라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된장국 맛이 좋았다. 마당에 핀 작은 꽃을 보며 웃었다. 외롭지 않다고는 말 못하지만 내가 나를 알아주는 하루였다. 이런 글을 쓰며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이장님이 동네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대상 글쓰기 모임이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이니 좋을 것 같다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내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복지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죠? 괜찮아요. 우리 다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펜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전 혼자 아이 키우고 집 지키고 참 오래도 버텼죠. 근데 결국 제가 지켰던 그 집에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도 당신만은 저를 꼭 안아주실 거라 믿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선생님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글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선생님 마음 잘 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 나간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참 길고 지루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써볼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힘들었던 시간,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픔, 또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단 걸 알게 됩니다. 그 위로가 참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어르신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린 다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냥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제게도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그렇게 제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제 목소리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혹시 선생님, 글 마을 소식지에 한번 실어 보실래요? 삶이 녹아있는 글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고 누가 내 이야기를 궁금해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뒤 제 글이 우리 마을 이야기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집에서 쫓겨난 어느 엄마의 편지. 글이 나간 다음 날 동네 슈퍼에서 저를 알아본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읽고 나서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그거 선생님 이야기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글 덕분에 저도 우리 엄마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감사해요. 살아줘서 말해줘서.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또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조금은 위로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소식지에 글이 실린 뒤 뜻밖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지나치던 이웃들이 저를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읍내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학생들 대상으로 인생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닌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니요.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뭘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죠.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중학교 강당 앞 단상에 서는 날,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며느리에게 드리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족이 결국 나를 버리기도 하더군요.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엔 놀라움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고 어느 한 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가족을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요즘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가 좀 더 잘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구나. 그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비로소 짓게 되는 그런 미소였으니까요. 중학교 강연 이후 제 삶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는 글쓰기 모임 외에도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수업 같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비 오는 날엔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일상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 침묵이 너무 서운하고 아팠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속에는 편지 한 장과 어릴 적 아들이 쓴 크레용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이제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땐 왜 그렇게 말없이 있었는지.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돼보니 이제서야 깨달아요. 엄마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편지 속에서 들려오는 듯 했죠. 며느리의 이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준 물건 중 처음으로 제게 위로가 된 선물이었으니까요. 비록 함께 살 순 없지만 그 아이가 저를 다시 엄마라고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의 글을 통해 오랜 시간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은 녹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 후로도 아들과의 연락은 자주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생신 즈음이면 짧은 안부 문자 하나는 꼭 보내오더군요. 그 한 줄이 예전엔 왜 그리 간절했던 걸까요? 이제는 그저 왔구나 하고 웃으며 지나칠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차갑고 또렷했던 말투, 계산된 듯한 미소.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이젠 그 얼굴에 내 시간을 묶어두고 싶진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삶은 단조롭고 소박합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마당에 감자꽃이 흔들리고, 가을이면 하늘이 유난히 높고, 겨울이면 그 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랐던 가족은 언제나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사이였다는 걸요. 그게 꼭 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웃, 약국 아주머니, 복지관 선생님, 그분들이 제게 가족 같은 온기를 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 들며 삶이 작아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더 깊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 조용히 남편이 웃는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이제 꿋꿋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그 상처를 껴안은 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 하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